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니어 라이프 스토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결혼의 달콤함 뒤에 숨은 배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착취, 그리고 그 끝에 기다리는 충격적인 진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은 없으신지 한번 되돌아보시게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돈 없으면 애 안 봐. 출산실 문 밖에서 들려온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첫마디였습니다. 갓 태어난 제 아이를 안아보지도 않고 현금부터 요구하는 그 목소리. 저는 병실에 누워서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출산한 며느리에게 할 말이 이건가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평범한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제가 두 아이를 재우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문자를 열어보는 순간 제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너희 시어머니 빚 당장 갚아. 안 그러면 애들 유치원으로 찾아간다. 그리고 곧이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족 단체 채팅방에 누군가 초대되었습니다. 사채업자였습니다. 채팅방에는 제 남편 민준 씨, 심지어 제 부모님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채업자 3명. 채팅방이 열리자마자 메시지가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야, 김민준. 내 엄마 빚 3억이야. 당장 갚아. 안 갚으면 너희 집 찾아간다. 애들 학교 알아냈어. 조심해라. 며느리 부모도 각오해라. 다 죽여버릴 거야. 제 아버지가 황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수연아, 이게 무슨 일이냐? 시어머니가 사채를 썼다고? 아버지, 저도 몰랐어요. 죄송해요. 저는 전화기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두 아이를 꼭 안고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 누군가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족이라는 이유로 끝까지 도와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선을 그으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그 선택의 끝에서 벌어진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숨을 죽이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진짜 충격은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모든 비극은 평범하게 시작됩니다. 저희 부부도 그랬습니다. 먼저 저희를 소개하겠습니다. 제 남편 민준 씨는 당시 35, 중견기업에서 10년을 근무한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에 퇴근하는 그런 평범한 가장이었죠. 저 수연은 당시 28, 대학 졸업 후 작은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커피 향과 손님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그 시절이 저에게는 가장 행복했던 때였습니다. 저희는 친구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누군가의 생일 파티였죠. 민준 씨는 제 웃는 모습을 보고 한눈에 반했대요. 저 사람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되네. 저도 민준 씨의 차분하고 듬직한 모습에 끌렸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평생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이트는 순조로웠습니다. 주말마다 한강 산책로를 걸으며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결혼하면 아이 둘 낳고 작은 집이라도 마련해서 행복하게 살아요. 당신만 있으면 어디서든 행복할 것 같아요. 교제 1년 만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100명 남짓한 하객들이 모여 축하해 주었고 저희는 행복한 미소로 가득했습니다. 신혼집은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25평짜리 전세로 얻은 집이었죠. 하지만 저희에게는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아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카페에서 배운 실력으로 남편에게 라떼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여보. 민준 씨는 퇴근길에 꽃을 사들고 와서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당신 없인 못 살아요. 저녁에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평생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6개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민준 씨의 어머니, 여기서는 어머니라고 부르겠습니다. 60대 중반, 남편과 사별하신 후 홀로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결혼식 날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정말 예쁘시네요. 우리 민준이 잘 부탁해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참 따뜻하신 분이구나. 나 정말 운이 좋았어. 처음 몇 달은 그런대로 평화로웠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집에 오셔서 집밥을 해주셨습니다. 며느리, 요즘 많이 바쁘죠? 제가 반찬 좀 해놨어요. 저는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정말 편해요. 전화도 자주 오셨습니다. 며느리, 밥은 드셨어요? 건강 챙기세요.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전화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미안한데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빠듯해서요. 10만 원만 좀 빌려줄 수 있을까요? 저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송금했습니다. 어머님 혼자 사시니까 어려우실 수도 있지. 10만 원 정도야. 그런데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같은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 이번엔 병원비가 좀 들어가서요. 며느리, 집 수리비가 필요해서요. 며느리, 친구 모임에 가야 하는데 용돈이. 처음엔 10만 원이었던 금액이 점점 커졌습니다.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저는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왜 이렇게 자주 돈을 요구하세요? 민준 씨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원래 그래요. 혼자 사시니까 어려우실 거예요. 우리가 도와드려야죠.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작은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제가 첫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 축하해요. 애 낳으면 제가 봐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어머님이 도와주신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도움에 어떤 대가가 따라올지. 여러분,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서 처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 작은 신호들을 무시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다음 챕터에서 어머니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출산 당일이었습니다. 2018년 3월 15일 목요일 새벽 2시. 저는 진통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민준 씨는 허둥지둥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수연이가 지금 출산 중이에요. 그래, 알았어. 곧 갈게. 하지만 어머니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지금 병원 가려는데 교통비가 없어. 그리고 며느리 출산 선물도 사야 하잖아. 돈 좀 보내줄래?
50만 원만. 민준 씨는 황당했지만 상황이 급했습니다. 지금요? 알겠어요. 보낼게요. 바로 송금했습니다. 2시간 후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였습니다. 저는 고통 속에서도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예요. 민준 씨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고했어요, 당신. 그리고 1시간 후 어머니가 도착하셨습니다. 하지만 병실 문을 열자마자 하신 말씀은 애 봐주려면 돈 더 줘야 해. 한 달에 50만 원씩. 손주를 안아보지도 않고 첫 마디가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민준 씨도 당황했지만 어머니를 나무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은 나중에 하시죠. 뭐, 내가 애 봐주는데 공짜로 하라고? 내 시간도 돈이야, 돈. 저는 그날 밤 병실에서 혼자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기는 옆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퇴원 후 어머니의 요구는 점점 더 구체적이고 빈번해졌습니다. 애 분유값, 기저귀값 따로 줘야 해. 내가 집에 오려면 교통비 줘야지. 내 밥값도 계산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한 달에 50만 원이었던 금액이 어느새 1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월급의 절반 가까이를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저는 항의했습니다. 여보, 이건 너무 과해요. 우리 생활비도 빠듯한데. 민준 씨는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혼자 사시니까 우리가 도와드려야죠. 도와드리는 것과 착취당하는 건 달라요. 착취라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저희 부부 사이에 처음으로 큰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저는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번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 둘 봐주려면 한 달에 150만 원 줘야 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왜 이렇게 돈만 요구하세요? 손주가 안 예쁘세요? 어머니는 차갑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쁘지. 그런데 예쁜 거랑 돈이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공짜로 일할 이유는 없어. 저는 그날 남편에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머님한테 무슨 사연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돈에 집착하세요? 민준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엄마가 빚이 좀 있어요. 빚이요? 네, 많이. 민준 씨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는 30년 전 작은 옷가게를 하셨습니다. 사업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지만 금방 망했습니다. 그때 생긴 빚이 5천만 원. 어머니는 그 빚을 갚기 위해 은행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자를 갚지 못해 카드론을 받으셨습니다. 카드론 이자를 갚지 못해 두 번째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빚이 빚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채까지 손을 대셨습니다. 지금 엄마 빚이 얼마예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아마 2억은 넘을 거예요. 2억이요? 저는 기절할 것 같았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받아가는 돈은 빚 이자 갚는 데 쓰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혼자 화장실에 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이게 무슨, 우리 인생이 이래야 하나.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시어머니가 손주 돌보는 대가로 매달 150만 원을 요구한다면, 그것도 그 돈이 빚 이자로 사라진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주실 수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챕터에서는 이 빚의 그림자가 저희 가족 전체를 집어삼키기 시작합니다. 2020년 가을, 둘째 아이도 태어나고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사이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민준 씨는 매달 150만 원씩 어머니께 송금했습니다. 저는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외식도 끊고 옷도 사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비라도 모아야 하는데. 하지만 어머니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민준아, 이번에 급한 일이 생겼어. 500만 원만 급히 빌려줄래? 어머니, 500만 원은 너무 큰 돈이에요. 급하다니까. 안 그러면 큰일 나. 민준 씨는 어쩔 수 없이 적금을 깼습니다. 제가 아이들 학자금으로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확인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보, 이 돈은 아이들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미안해요. 엄마가 너무 급하다고 해서. 그럼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 가족은요? 저희 부부의 다툼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민준 씨는 회사에서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악몽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 7시, 제가 아이들과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김민준 어머니 빚 가족이 갚아야지. 내일까지 1,000만 원 입금 안 하면 너희 애들 유치원으로 찾아간다. 저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뭐라고? 남편에게 급히 전화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문자예요? 민준 씨도 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해 볼게요. 하지만 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10분 후,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준 씨 휴대폰에 단체 채팅방 초대 알림이 떴습니다. 채팅방 이름은 김아묵의 빚 독촉방. 채팅방에는 민준 씨, 제 부모님, 그리고 사채업자 3명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채팅방이 열리자마자 메시지가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야, 김민준, 내 엄마 빚 3억이야. 당장 갚아. 안 갚으면 너희 집 찾아간다. 애들 학교 알아냈어. 조심해라. 며느리 부모도 각오해라. 다 죽여버릴 거야. 제 아버지가 황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수연아, 이게 무슨 일이냐? 시어머니가 사채를 썼다고. 아버지, 저도 몰랐어요. 죄송해요. 저는 전화기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두 아이를 꼭 안고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 누군가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공포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틀 후 어머니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민준 씨가 어머니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는 태연하게 앉아 계셨습니다. 뭐가? 돈 좀 빌렸는데 그게 왜? 좀이요? 3억이잖아요. 그것도 사채업자한테요. 내가 어쩔 수 없었어. 은행에선 안 빌려줘. 그럼 왜 우리 가족 연락처를 줬어요? 수연이 부모님까지 협박받고 계세요. 어머니는 오히려 화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도와줬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야. 내가 돈 더 많이 줬으면 내가 사채 쓸 일도 없었어. 민준 씨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우리한테 책임 전가하시는 거예요? 책임 전가? 내가 너 키운 건 누구 돈으로 키웠는데 내 은혜 갚는 게 당연하잖아. 민준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차 안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처음으로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둘 다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채업자들의 협박은 계속되었습니다.
집 앞에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밤마다 울리는 낯선 전화. 아이들 유치원에 수상한 차가 멈춰 서 있다는 선생님의 연락. 저는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웃으려 애썼지만 혼자 있을 때는 항상 울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환경에서 자라야 하나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모니까 무조건 도와야 할까요? 아니면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선을 그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챕터에서는 남편의 선택이 저희 가족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건 싸울 상대가 바깥에만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또 다른 전쟁터가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 민준 씨. 사채업자의 협박이 시작된 후에도 민준 씨는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여보, 이제 어머니와 연락을 끊어야 해요. 이 상황을 끝내야 한다고요. 저는 매일 밤 간곡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의 대답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봐요. 내가 엄마 설득할게요. 설득. 지금 협박받는 게 며칠째인데요. 그래도 엄마니까. 어떻게 연락을 끊어요? 민준 씨는 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완전히 갇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하면 너마저 날 버리냐는 울음소리. 저에게 오면 당신은 대체 누구 편이냐는 절규. 그는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한 채 매일 회사와 집을 오갔습니다. 그 사이 저는 홀로 모든 걸 감당했습니다. 낮에는 아이들을 돌보고, 밤에는 협박 문자를 받으며 떨고, 새벽에는 잠 못 이루며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민준 씨는 옆에서 코를 골며 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편한 삶을 택한 걸까? 어느 날 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잠자는 민준 씨를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응? 왜? 지금 대화 좀 해야겠어요. 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민준 씨는 그제야 심각성을 느끼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여보, 당신한테 묻겠어요. 당신은 누구 편이에요? 그게 무슨? 대답해요. 어머니 편이에요? 아니면 우리 편이에요? 민준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보세요. 당신은 지금도 대답 못하고 있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어머니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위험해요. 우리 부모님까지 협박받고 계세요. 그런데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눈 감고 있어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이 나서야 해요. 알아요. 근데 엄마가 또 엄마 얘기예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아이들이 깼습니다. 첫째가 방에서 나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왜 싸워요? 저는 그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를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민준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자신의 무책임함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혼자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더 이상 남편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담사 박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셨습니다. 남편분이 결정을 못 내리시는군요. 네. 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갈팡질팡만 하고 있어요. 박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연 씨, 이런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실은 시어머니가 아니에요. 네. 남편입니다. 남편이 가족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리 외부의 위협을 막아도 소용없어요. 내부에서 무너지거든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택권을 남편에게 주세요. 명확하게요. 어머니를 선택할 거면 나는 아이들 데리고 나가겠다고요. 이혼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별거를 고려하셔야 해요. 지금 상황은 아이들에게도 너무 해롭습니다. 저는 상담소를 나오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그날 저녁 저는 민준 씨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여보,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어머니와 완전히 연락을 끊고 법적으로 대응하는지 아니면 저는 아이들 데리고 친정으로 갈 거예요. 수연아, 선택하세요. 어머니냐, 우리냐. 민준 씨는 그제야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밤,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첫째 아이가 악몽을 꾸고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엄마, 무서운 아저씨가 나 데려간대. 아이는 온몸을 떨며 저에게 매달렸습니다. 유치원에서 차에 탄 아저씨가 날 쳐다봤어. 무서워. 저는 아이를 안고 민준 씨를 쳐다봤습니다. 맞죠? 이게 당신이 선택하지 못한 결과예요. 우리 아이가 악몽을 꾸고 있어요. 민준 씨는 그 순간 아이의 떨리는 작은 몸을 보며 무언가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지키지 못하는 가장은 신뢰를 잃습니다. 민준 씨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그의 결단과 함께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납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다음 날 아침, 민준 씨는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그리고 상담사 박 선생님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 선생님은 민준 씨를 차분히 마주 보았습니다. 민준 씨,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당장 어머니와 아내 중 한 명을 구해야 한다면 누구를 구하시겠어요? 그건 대답하기 어렵죠. 하지만 현실은 이미 그 선택을 요구하고 있어요. 박 선생님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빚은 어머니의 책임입니다. 법적으로도 자식에게 상속 거부권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계속 도와주시면 그건 사실상 공범이 되는 겁니다. 공범이요? 네. 사채업자들은 그걸 알아요. 가족이 도와주니까 계속 협박하는 거예요. 끊어내야 합니다. 완전히. 민준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 씨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응, 민준아. 무슨 일이야? 어머니, 할 말이 있어요. 민준 씨는 준비한 말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어머니,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어요.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어머니의 빚은 어머니가 책임지셔야 해요. 저희 가족은 이제 어머니 문제에서 빠지겠어요. 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야, 내가 지금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죄송하지만 저는 제 가족을 지켜야 해요. 우리 아이들이 위험해요. 내가 너 낳아서 키우는 애는 어떻게 할 건데? 그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은혜의 문제가 아니에요. 너 이러면 나 죽는다. 민준 씨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부탁드려요. 어머니도 당신 삶을 책임지세요. 저희는 이제 연락 끊겠습니다. 야, 김민준. 민준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남편의 어깨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이틀 후 저희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상속 포기 절차와 사채업자 대응 방법을 상담받았습니다. 변호사는 명확히 말했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법적 경고장을 보내세요. 가족에게 협박하면 처벌받는다고요. 그리고 어머니 빚은 상속 포기하면 됩니다. 저희는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협박 시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처음엔 더 심한 협박이 왔지만 저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했고 녹음도 남겼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협박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 후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희는 전화번호를 바꾸고 이사를 했습니다. 새 집은 작았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아이들은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저는 옛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던 시절의 일기였습니다. 그 안에는 재무 관리 노하우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빚을 관리하는 법, 대출 상환 계획표, 수입과 지출 균형 맞추기. 저는 그 노하우를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빚에서 벗어나는 방법, 가족을 지키는 재무 관리. 그 블로그는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익명의 이메일이 왔습니다. 발신자는 한때 당신을 협박했던 사람.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메일을 열어보니 예상과 달랐습니다. 당신 블로그 봤습니다. 그동안 미안했어요. 사실 저희도 속았어요. 당신 시어머니 이미 몇 년 전에 빚 다 갚았습니다. 근데 계속 돈 빌려서 도박하고 저희한테도 이중으로 돈 뜯어냈어요.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어머니가 당신네 가족 협박해서 돈 받아내는 게 더 쉽다고 생각한 거였어요. 진짜 피해자는 당신들이었어요. 증거 파일 첨부합니다. 필요하면 쓰세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첨부 파일을 열어보니 어머니의 은행 거래 내역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대부분의 빚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계속 돈을 빌리고 도박장과 호텔, 고급 식당에 쓴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불렀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민준 씨는 파일을 보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무슨... 어머님이 우리를 속인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민준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믿고 따랐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자신의 가족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죠? 우리가 왜 끊어내야 했는지. 저희는 그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고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영원히 연락 안 하는 걸로 끝내요. 민준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진작 당신 말 들을 걸.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에요. 그로부터 2년 후 저희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꿈꿨던 그 카페였습니다. 카페 이름은 해방이었습니다. 벽에는 이런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착취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아이들은 카페에서 웃으며 뛰어놀았습니다. 민준 씨는 주말마다 카페를 도왔습니다. 저는 블로그를 계속 운영하며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일요일 오후 카페에 한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저와 민준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카페를 둘러보더니 카운터로 다가왔습니다. 아메리카노 하나요. 민준 씨는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커피를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조용히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카운터에 5만 원을 놓고 나갔습니다. 커피값은 5천 원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쪽지가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용서는 구하지 않는다. 너희가 행복하길. 저는 그 쪽지를 읽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끝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그림자에서 벗어난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통쾌한 복수도 완벽한 해피엔딩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는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머니의 그림자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이 이야기가 픽션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착취, 부모라는 이유로 정당화되는 폭력, 그리고 그 사이에서 무너지는 사람들. 이 이야기를 통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가족이라도 때로는 거리를 둬야 합니다. 특히 빚 문제는 전염병과 같습니다. 도와주는 게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때로는 끊어내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상담센터, 법률구조공단, 경찰. 도와줄 곳은 많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이 채널 시니어 라이프 스토리는 우리 세대의 진짜 이야기를 다룹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꿀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